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예비역 기독군인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배영복 장로님 나오셔서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특강을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노요한 목사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제일교회 우리 최정은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과 함께 우리 심화보 목사님 피 흘려 얻은 자유라는 제하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통역은 우리 양메리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치아 목사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셔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순서 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 또 광고, 축도까지 그렇게 모든 순서마다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영복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6.25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이거를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은평제일교회에서 귀한 모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전투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 앞장서서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시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신 것은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70년 전 내일, 70년 전 내일이 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날입니다. 그 70년 만에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자유민주국가를 향해서 공산국가 전체가 대들은 전쟁입니다. 따라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 공산주의 국가가 한판 붙은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때 6.25는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잘 아시는 대로 1950년 2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우리는 또 한 달 만에 대구까지 피난을 가는, 낙동강 전선까지 피난을 내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들이 목숨을 바쳐서 낙동강 전선에서 한 달여를 동안 열심히 지킨 결과, 그 사이에 메가더 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수가 있었고, 또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북진 과정에 있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국군과 유엔군이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했습니다. 38선을 돌파해서 또 북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김일성 군대가 서울을 점령했던 것에 비하면은 그때 그 군인들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평양 시민들도 공산 치에서만 살다가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자유스러운 이 나라를 만들어줄 테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평양 시민 전체가 국군과 유엔군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10월 19일 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제는 평양까지 점령을 하고 또 압록강 향해서 가니까 곧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진격하는 그 노선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보실 때 이 오른쪽, 이쪽은 통일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 길입니다. 이로 해서 신의주를 향해서 가는 미 8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대가 있었고, 미 8군 사령관이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8군이 지휘하는, 그리고 이제 한국군에는 1사단, 6사단 그런 부대들이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서부전선은 이렇게 해서 신의주 방향으로 가고, 동부전선은 인천 상륙작전의 맨 앞에 전진에 있던 해병 제1사단, 해병 1사단의 중심이 돼서 10군단입니다. 미 10군단. 미 10군단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해병 1사단을 선두돼가지고 우리 국군은 3사단, 수도사단 이런 사단에 점령돼서 이제 동쪽으로 동해안 이제 동부전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흥을 거치고서 함흥에서 압록강까지 가는데, 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서부전선으로 가는 국군과 유엔군은 신의주 쪽에 압록강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동부전선으로 가는 국군과 유엔군들은 이제 함흥을 거쳐서 자 압록강 어느 압록강이 하도 기니까 평안북도하고 함경북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 일대, 그거를 개마고원이라고 합니다. 개마고원, 압록강 밑에. 이 개마고원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도가 높은 산, 또 제일 추운 곳, 그것이 바로 개마고원 지역이에요. 개마고원 제일 북쪽에는 중강진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고 역사에서 배웠어요. 또 그 개마고원 남쪽에는 오늘의 전투가 벌어진 장진호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부에서 북진을 해 올라가는 미 제10군단과 해병 1사단은 왜 그리 가니? 그리 가서 이제 우리가 19일 날 평양을 점령했을 때 김수영이 도망갔거든요. 김수영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압록강 지역의 강계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강계. 강계에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는 우리 해병 1사단과 미 10군단이 장진호를 넘어서 강계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강계에 가서 이제 근처에 압록강,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이 이렇게 한때 모여서 간다고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하고 계속 북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서부전선에 우리 국군이 10월 25일 날 압록강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고 병사들이 강가에 내려가서 수통에다가 압록강 물을 담기도 하고 통일을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빨리 철수해라, 사단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10월 19일 날 우리가 평양에 들어갈 그때에 그 순간에 중공군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평안북도에 들어왔어요. 압록강을 얼마나 만에 들어왔느냐? 18개 사단, 18개 사단, 27만 명이 바로 그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건너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평안북도 산속에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 왜?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올 줄 알고 올라온 다음에
포로로 다 잡기 위해서 산속에 다 숨어 있었어요. 또 일부는 동쪽으로 가서 오늘 말씀드릴 개마고원 부근에 함경북도 산속에 전부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으면은 정보가 잘 발전돼 있고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중공군이 움직이는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전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기만 했지 중공군 내려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외교 정보를 통해서 중공군이 참전할 것이다, 참전할 것이다 소문이 막 퍼지고 있어. 그럴 때 소문만 들었지만은 메가더 사령관은 중공군이 참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중공군은 재래식 군대, 아주 낙후된 군대이기 때문에 총도 별로 없고 대포나 비행기나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화기 또는 뭐 총 대포라 간단한 거 가지고 미국하고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승리한 그런 국가인데 상대가 안 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볼 때는 중공군은 개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들어왔어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 중공군이 나타나는 거야. 전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씩 뭐 두세 명씩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보니까 중공군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 부대에서 메가더 사령부로다가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중공군 포로가 몇 명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메가더 사령관은 그렇지 않을 거야. 혹 들어왔더라도 그 소부될 거야. 뭐 중대나 대대 그거밖에 안 될 거야. 그 염려지 말고 전투해. 그래가지고 압록강까지 갔는데 그만 25일 날 그 평안북도 산속에 숨어 있던 중공군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망을 형성하고 뒤에서 공격을 하니까 압록강까지 들어갔던 국군과 유엔군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공군의 1차 공격입니다. 중공군의 제1차 공격인데 공격한 날은 10월 25일 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압록강까지 갔다가 도로 후퇴를 해서 청천강으로 후퇴를 했어요. 또 청천강에서도 또 평양으로 후퇴했어요. 또 평양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38선으로 후퇴했어요. 이것이 서부전선의 전투 상황입니다. 그때 동부전선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릴 동부전선입니다. 동부전선에서는 해병 1사단의 중심이 되고 또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같이 참전했던 몇 개 소부대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개마고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장진호를 넘어서 개마고원 앞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1월 달이에요. 11월 20 이제 뭐 이렇게 막 됐어요. 그런데 이 장진호 부근의 개마고원이라는 곳은 고지도 너무 높고 날씨도 춥지만은 눈보라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 11월 25일, 26일, 27일 그 무렵에는 산에 눈이 1m씩 쌓였고 또 낮에는 25도, 30도 되지만은 밤에는 영하 30도로 내려가요. 낮에는 영하 20도, 25도, 30도 그런데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강추위야. 미국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있던 군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북진을 하는데 이렇게 추운 것은 평생에 처음 봤어. 평생에 처음 봐. 그러나 전투 중인데 어떻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전투를 해도 이 영하 40도 되는 추위를 이겨내기가 힘드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이제 북진에서 들어갑니다. 북진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27일 날 중공군이 뒤에서 또 나타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중공군이 장마치 얼마냐면요,
7개 사단 10만 명이 초돌, 7개 사단 10만 명이 미군을 향해서 포위작전을 했어요. 앞에는 중공군, 뒤에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커다란 장진호 호수가 있어가지고 갈 데도 없어. 그래서 거의 다 전멸하게 되는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 유엔군의 수송사령관이라는 사령관이 터너 장군이 그 헬리콥터 타고 왔어. 와가지고 사단장한테 지금 상황이 너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는 전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다 포기하고 내버리고 사람만이라도, 병사들만이라도 철수하라. 내가 헬리콥터를 수백 대를 동원할 테니까 헬리콥터 타고 철수하자. 그때 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NO. 우리 해병은 미국이죠. 미 해병 역사상 후퇴라는 건 없다. 더군다나 여기서 불명예서 이렇게 포위망을 대서 이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 후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고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령관은 그냥 헬기콥터 타고 가버리고, 그 사단장은 그러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자, 우리는 중국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포위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항복하면 죽는 게 된다.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척지를 뚫고 전투를 한다. 새로운 개척지가 뭐냐? 우리는 앞으로 가던 전투의 방향을 뒤로 돌려서 함흥을 향해서 새로운 개척지를 뚫고 이제부터 공격해 들어간다. 뒤에도 중공군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시켰습니다. 안 그러면요, 전투를 하던 사람들은 공격할 때보다 후퇴할 때가 더 위험해. 후퇴할 때가 병사들 사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후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은 후퇴가 아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한다. 그 공격을 명령을 내리고 이제는 함흥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진호 전투 주변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중국군한테 포로됐었는데 그 포로망을 뚫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작전 2주 동안 걸렸어요. 2주 동안. 11월 27일부터 전투에 들어가가지고 일주 동안 눈 속에서 헤매고 난리를 치다가 일주 후부터 철수를 해가지고 12월 11일 날 함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할 때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앞에 적이 있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보고 전투하는 거거든요. 대포를 쏘든 총을 쏘든 만나서 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적군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중공군은 그때 처음으로 인해 전술을 썼어요. 인해 전술이 뭔지 아시죠? 인해 전술은 앞에 공격해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포나 총에 맞아 죽어도 중지하지를 않고 뒤에서 또 밀고 내려와, 계속 밀고 내려와요. 인해 전술인데,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죽는데도 쉬지 않고 내려오느냐? 네,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생명을 존중해.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가지고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야. 죽어도 또 죽고 또 죽어도 또 쳐들어가. 왜 그러냐? 중공군은요, 모 대통령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킬 때에 반동이 많았어. 국부군 또 중국인들, 전통적인 가문의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국 공산당의 말에 거슬리는 반동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반동을 많은 사람을 감옥소에 갖다 넣었어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죽어도 좋아, 청바지로 죽어도 좋아. 또 어떠면은 그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을 갖다 잡아놓을 곳이 없어.
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면은 일거양득이야. 중공군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에 참전해가지고, 전투하려면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이 없이 왔어요. 물론 중공군 총도 있고 대포도 있어요. 그러나 10명이라면 한두 사람만 총을 가졌어. 나머지는 뭐냐? 총도 없이 전투에 온 거예요. 꽹과리, 나팔, 피리. 그게 전투가 되겠어요? 꼭 삼국시대 전투하는 식으로 다 왔어요. 그러나 미군들이 볼 때는 눈이 쌓인 산골짜기 위에 골짜골짜기 위마다 꽹과리 치고 나팔을 불면서 몰려도 오니까 겁이 질리는 거예요. 겁이 질려. 저 100명이 나팔을 불고 오면은 1000명이 오는 것 같아. 산울림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미군은 전투할 때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전투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미군은 이 총으로만 전투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동해 바다에서 칠함대가 동원돼가지고 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해가지고 그 포로가 날리죠. 또 해병이 가지고 있는 포로다가 막 공격을 하니까 중공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놀라지 마세요. 그 산골짜기에서 35,000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겁을 안 내고 밀고 들어오는 거야. 미군은 그는 얼마나 죽었느냐? 미군도 물론 중공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164사람밖에 안 되는데, 동상에 걸려서 죽거나 부상당해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7,400명. 그러니까는 장진호 전투는 미군이 가장 겁나는, 미군 역사상 가장 겁나는 전투인데, 미국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전투다. 그것이 장진호 전투예요. 그런데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동상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치료도 못해, 후송도 못해. 그런 거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요, 하도 찬바람이 불어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죽은 사람의 전후의 시체를 옆에다 싸고 담을 싸가지고 바람을 피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극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또 죽은 전우들도 금방 동태가처럼 굳어가지고 찜짝같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전사하게 되면 앰뷸런스 같은 데다 잘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트럭에다가 동태 실는 것처럼 사람 시신을 10명, 20명 그렇게 시신을 실어가지고 옮겼다. 그러니까 보통 전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장진호 전투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전쟁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2주간의 전투를 하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 함흥을 거쳐서 흥남까지 왔어요. 왜? 함흥에서는 큰 배를 못 태우고 흥남에 와야 큰 배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가더 사령관은 철수를 해라. 어디로 철수하냐면은 육로로 올 수 없으니까 넌 바다로 해서 부산까지 철수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서부전선에서 무슨 명령을 받았냐? 서부전선에서는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하라. 그게 뭐죠? 일사후퇴. 서부전선에서는 서울을 포기하고 수원으로 또 평택으로 철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이 동쪽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그 미 10군단 이하 우리 한국군을 포함해서 10만 명의 병사들은 너희는
흥남에서 바다를 통해 부산으로 철수하라,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집결한 데가 흥남입니다. 흥남에 모인 것이 12월 12일 날 흥남에 모였어요. 흥남에 모이면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군인만 해도 10만 5천 명이래요. 근데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한다 하게 되니까는 그 평안도 한경도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전부 피난민이 몰려 내려왔어. 피난민 몰려 내려온 사람이 9만 8천 명. 피난민만 해도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흥남 부대 전부 모여 있는데, 뭐 사람 같지도 않고 개 밑에 모인 것처럼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말이 그렇죠. 이 사람들을 철수작전 한다는 것은 엄청 힘든 겁니다. 그런데 군인만 철수하기도 힘드는데 민간인까지 이렇게 몰려왔으니 어떻게? 그때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 피난민은 책임질 수 없다. 우리 군인만 먼저 한다. 그리고 피난민은 책임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도 모자랐지만은 이 철수에 내려오는 과정에 공산군들이 피난민에 섞여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는 여기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피난민을 안 태우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아까 여기 시사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 국군의 1군 단장이 있어요. 김백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미군 10군 단장한테 그렇지 않다. 배가 모자란다면은 우리 국군들은 걸어서 38성지까지 갈 테니까 이 피난민을 전부 다 태워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고, 또 미군의 통역관으로 있었던 현봉학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10군단장한테 또 가서 이 한국 사람을 이거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피난민을 우선적으로 보내야 된다. 10군단장 알몬드 장군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판단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제 피난민도 철수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군인이 먼저 철수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피난민이 섞여서 철수가 됩니다. 군인만 10만 5천 명이고 거기에 또 장비들이 많아요. 전투하다 보니까 차량이 17,000대, 또 여러 가지 보급품을 실은 것이 35만 톤, 이런 거를 전부 다 철수를 하려니까는 배가 한두 척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군함만 해도 13척이 들어왔고 수송선이 125척이 들어왔어요. 수송선.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군인을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19일 날서부터 또 피난민을 이제 배에 태워서 철수를 하는데, 피난민은 너무 많다 보니까 배 아무리 동원해도 다 모자라. 그래서 결국은 피난민을 다 차례차례 태워서 보냈는데 못 타고 흥남 부대에 남게 된 사람이 14,000명이 남았어요. 10만 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기진하고 있을 때에 한 가지 희망이 보였는데, 저 밖에서 배가 하나 들어와. 배가 하나 들어와요. 그 배는 무슨 배냐면은 민간인 배예요. 여기 소개됐었지만은 메르데스 빅토리 호라는 민간인 배인데 미국 상선 배야. 그거는 유조선이에요. 저 흥남에 있을 미 해군의 배에 기름을 수송하기 위해서 기름 30만 톤을 싣고 들어온 배였어요. 이 메르데스 빅토리 호의 선장이 라루라는 선장인데, 선장이 한 것을 딱 보니까 이 항구가 사람 같지가 않고 한저 개미새끼 같은 한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좀 피난민이야. 저 사람들 구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가. 어쨌든 들어와 보니까 이미 군인은 다 떠나고 피난민도 다 떠나고 나머지가 14,000명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때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라루 선장한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라로 선장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배는요 7,600톤에 해당되는 조금 큰 배가 아닌 조그만 배예요. 거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는 60명밖에 못 타. 정원은 60명이에요. 정원은 60명인데 45명이 해군들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 탈 수 있는 거는 13, 14사람밖에 못 타는데 14,000명을 어떻게 태워요? 그래서 이 라로 선생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 다 바다에 버리고 모든 장비 다 버리고 빈 배를 만들어서 피난민을 태우자. 최대한 태우자. 그리고 피난민들한테 뭐라고 했냐? 우리도 다 버렸으니까 피난민들도 모든 귀중한 소중품들 다 바다에다 버려라. 그리고 몸만 타라. 그래가지고 태웠는데 놀랍게도 그 작은 배 14,000명이 다 탔어요. 참 기적입니다. 14,000명을 다 태우고 그 배가 이제 12월 23일 날 횡단보도를 출항을 해서 떠났어요. 부산을 향해서. 하루 이틀 걸쳐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그 오는 동안에 이게 빅토리아호의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4,000명을 태운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이틀 오는 사이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4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미군들이 아기를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4명이 태어나서 이제 식구가 4명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내리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내리지 못해. 왜? 여기는 피난민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피난민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간 데가 그 다음날 거제도로 간 거예요. 아까 이 목사님 계셨는데 거제도 오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근데 그 하루를 거쳐서 다음날 간 데가 거제도인데 거제도에 도착해가지고 그럼 이제 하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4,000명을 차례로 내리면서 거기서 태어난 애 이제 4명까지 같이 내렸어요. 근데 내리는 순간에 또 한 명이 태어났어. 5번째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5사람 늘었는데 이 미군들이 볼 때에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서부터 김치 1, 2, 3, 4 했어. 근데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김치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그 후에 일생은 우리가 말할 건 없지만 아마 자유 품어를 안겼으니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 5사람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것이 이제 관심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잘 관리를 했으면 5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는데 몇십 년 지나간 다음에 이걸 찾다가 보니까 흥남 철수할 때 거제에서 내린 그 아기 5사람 이렇게 신고합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사람이 나타났어. 한 사람은 거제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 평화를 사랑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여기를 떠날 수 없다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거제도에서 맨 무슨 뭐 장사도 하고 고물상도 하고 뭐 여러 걸 다 하면서 이름을 좀 평화라고 지었어. 자기는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제 직업을 모르는 사진관이야. 사진관. 아들의 직업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쭉 아버지가 사진가요. 아버지 쭉 평화 사진관 쭉 하다가 아들이 물려받을 때는 아들은 뭐냐면 수의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동물병원을 만들었어. 동물병원 만든데도 뭐라고 했냐? 또 평화 가축병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 했더니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래. 네. 그리고 4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3사람은 지금 생존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5번째로 태어난 동물가축병원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경필이라는 원장님이야. 제주도에 혹시 이경필이라는 원장님은 아마 거제도 가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그분이 가끔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거제도 이게 크리스마스 기적을 갖다가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5번째 태어난 사람이라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진호 전투와 또 흥남 철수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아까 영화를 통해서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통해서 개략적인 거는 여러분 아시게 됐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민주국가 대 공산주의국가가 싸워서 지킨 이 나라가 지금 또 공산당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또 공산당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한 달 전에는요, 중공에서 큰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무슨 기념인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항미 원조 전승 기념일 행사.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항미 원조 전승 기념일 행사를 한 달 전에 했어요. 10월 19일 날 중공에서 시진핑이가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은 항미,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항해서 원조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죠. 제가 볼 때도 제가 장진호 전투를 이용한 사람으로서 너무 삭박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문에다 즉시 제가 반박 공격을 했어요. 이 항미 원조 승리의 전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침략자로 쏘는 사람들이다. 북한이 6월 15일 남침을 했거든요. 침략자예요. 침략자를 도와주러 온 사람도 침략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국을 쫓아냈기 때문에 미국은 정의가 아니고 자기가 정의래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물리쳤다고 그렇게 해요.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그 사람 중공들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51년 1월 12일 날 유엔에서 중공은 침략자다, 이 결의를 했어요. 오늘 여기요, 여기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참전 16개국의 깃발이 여기 다 강백상에 전시됐어요.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없지만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이런 강단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저는 처음에 은평제일교회에 들어오면서 은평제일교회는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정신무장이 강한 교회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 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부심이 있을까? 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직 이런 거는 정말 세계적 기념물에 사진 한 장씩 다 찍어 가세요. 이 강대상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빅토리호 선정에 이렇게 적은 배다가 14,000명을 태우고 기적을 이룬 그 배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요, 미국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겠느냐, 그 이후가. 라로 선장은 흥남 철수작전 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배에서 흥남부두를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냥 살기 위해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피난민 14,000명을 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14,000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돌아가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은 배에서 내리고 민간인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말하자면 해군 마도로스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평민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수사가 됐어. 왜 카톨릭의 수사가 됐을까? 흥남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애를 발견하고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을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그는 카톨릭으로 귀해가지고 거기에 수사가 됐어요. 수사가 돼서 이름을 바꿨어요. 라로 선생이 아니라 마리노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바꾼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동안 세상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뉴욕 근처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거기서 일생을 보내고 2001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오랫동안 살았죠. 50년에서 2001년이니까 한 50년 더 사셨어요. 50년 살면서 수도사로다가 살고 세상을 안 나오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셨다. 그때의 그 흥남 철수작전에 너무 감동을 받고 느낀 게 많아. 그때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수도사가 된 거예요. 6.25 전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북한 공산군이 한국을 적화통일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공산당의 기본 전략이 있어요. 공산당의 기본 전략은 러시아 혁명 이후 1917년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국가가 됐죠. 그 공산국가는 소련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공산화 전략이라는 걸 세우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 대통령이 그를 바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의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모 대통령이 바로 공산당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1917년에 공산화됐거든요. 모 대통령은 그 중국에서 21년에 공산당을 창설을 하고 그리고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을 공산화시켰어요. 그 과정을 또 잘 지켜보고 있던 김일성도 또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지만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스탈린의 세계 적화에 대한 그 세계 전략의 구상을 갖고 김일성은 소련의 대리전으로 다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소련과 중국 그 양대 공산 세력이 전 세계를 공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벌써 70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공산의 그 유령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전쟁은 끝났으면 됐는데 지금 70년이 넘도록 70년 동안 이 땅에 계속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적화통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곧 적화통일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가 앞으로 2, 3년이에요. 이미 벌써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거는 위기로 끝나야지. 그 위기가 현실이 되면은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살아야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강구하셔서 6.25 전쟁 70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이걸 끝내버려야지. 만약 이걸 못 끝내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공산치에서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죄종님들 많이 오셨는데 옛날에 정신 차렸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가장 큰 위기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다. 또 이제 중공이 이렇게 장진호 전투를 비롯해서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중공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중공군이 290만 명이 왔어요.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하려고 290만 명이 왔어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우리를 괴롭힐는지 모르죠. 우리는 중공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나야 되겠고 또 북한의 대남 적과 전략에서도 벗어나야 되겠고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잘 지켜서 복되고 행복한 나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와 또 정신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무장이 없이는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강하게 해서 필요한 때에 북한 공산공과 싸운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싸워야 될 그럴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해 주시기를 강사로서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